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도 제가 겪은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사실 전 남편과 아들까지 모두 가슴에 묻었는데요. 그래도 늘 밝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늘에서 두 사람이 지켜보고 있을 거란 생각으로요. 그런데 아들이 꿈에 나와 서럽게 우는 걸 보고 한을 풀어주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엄청난 사연을 여러분께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올해로 15년째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사실 남편이 일찍이 우리 곁을 떠났어요. 아들이 10살 때였는데 교통사고로요. 그때 받은 보험금으로 이 카페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커피 내리는 법도 몰랐어요. 원두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에스프레소 머신 다루는 것도 서툴렀죠. 그래도 아들을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그래도 아들이 착한 아이라 큰 탈 없이 잘 자라줬고요. 사춘기 때도 엇나가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이 아이가 내 희망이구나 생각했어요. 카페는 크지 않아요. 테이블이 8개뿐인 작은 공간이죠.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많아 늘 북적북적한답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어요. 서로 안부 묻는 것도 당연한 일상이었죠. 다들 아들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분들이라 아들 소식 물어보는 게 당연했어요. 재민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 장가 안 간대? 아, 이번에 과장 승진했어요. 연봉도 많이 올랐다네요. 그렇게 아들 자랑할 때 제 어깨가 으쓱했죠. 그게 불과 2년 전 일인데 지금은 그 모든 게 꿈 같기만 하네요. 저한테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참 잘했거든요. 카페 운영하느라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알아서 척척 해내는 아이였죠.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1등, 중학교 때도 전교 10등 안에는 꼭 들었어요. 학원도 제대로 못 보냈는데 말이에요. 그때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학원 안 가도 돼. 학교 수업만 잘 들어도 충분해요. 고등학교 때도 18살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른스러웠죠. 엄마, 나 좋은 대학 갈 거야. 좋은 직장 들어가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아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대학 다닐 때도 과외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도 스스로 해결했죠.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저한테 봉투까지 줬죠. 엄마, 이거 용돈. 아유, 엄마가 줘야지. 네가 쓸 때가 더 많을 텐데. 너 필요한데 써. 제가 끝까지 안 받으니까 몰래 냉장고에 숨겨놓고 가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들한테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대견하면서도 짠하고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아직도 처음 출근하던 아들 모습이 생각나요. 정장 입은 모습이 어찌나 멋있던지 어엿한 어른이 됐구나 싶었죠. 아들은 5년 만에 최연소 과장으로 승진까지 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 둘이 카페 문 닫고 치킨에 맥주 한 잔씩 하던 게 기억나네요. 엄마, 이젠 진짜 고생 끝이야. 과장 월급이면 충분해. 앞으로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카페도 그만두고 쉬어도 돼. 아니면 더 좋은 자리로 옮겨서 크게 해도 되고. 그날 밤 우리 모자는 참 많이 울었어요. 서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던 날도 지금처럼 무척 더운 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카페로 갈게.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드디어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싶어서 저도 설렜죠. 그 주 내내 마음이 붕 떠 있었어요. 카페 대청소도 하고 꽃도 새로 사다 놓고 단골 손님들한테 자랑까지 했죠. 주말이 돼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의 첫인상은 깔끔하고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하얀 원피스에 베이지색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거였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원이라고 해요.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예쁘더라고요. 첫인상은 정말 괜찮았어요. 전 강남에 있는 피부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와, 근데 카페가 정말 예쁘네요. 제가 커피랑 케이크를 내왔는데 그때 며느리가 한 입 먹더니 하는 말이 이상했어요. 어머님, 카페 운영하신 지 오래되셨다고 들었어요. 월 매출은 얼마나 되세요? 뭐 그럭저럭 혼자 먹고 살 만큼은 돼. 제가 질문에 당황해서 대충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요? 1,000만 원은 넘겠죠? 아들도 옆에서 눈살을 찌푸리면서 며느리를 막더라고요. 지원아,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 엄마한테 실례야. 왜, 어때서? 요새 카페 운영이 힘들어서 다 문 닫잖아요. 어머님은 어떠신가 해서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었어요. 여기 임대료는 얼마 정도 해요? 권리금은 얼마나 주셨어요? 알바는 몇 명 쓰세요? 마치 세무조사 나온 사람 같았어요. 제가 하나하나 대답하기도 민망하더군요. 아니, 그런 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네. 어머님 혼자 운영하시는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도움 드릴 게 있을까 하고.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 말이었어요. 근데 오빠 연봉이 8천이나 되는데 어머님은 왜 아직도 전세에 사세요? 집 하나 갖고 계셔야 하는 나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냥 어머님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처음 인사 온 며느리가 할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난 지금도 충분해. 전세도 나쁘지 않고 혼자 살기엔 아무 문제 없어. 그때 아들이 정말 화났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냥 가자. 엄마, 다음에 다시 올게요. 카페를 나가면서 아들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어요. 첫 만남에 돈 얘기만 하는 게 탐탁지 않단 표정을 지었더니 애원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긴장해서 실수한 거예요. 알아가면 정말 괜찮은 애니까 잘 봐주세요. 솔직히 며느리가 처음부터 마음엔 안 들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었죠. 상견례는 첫 만남보다 더 불편했어요. 사돈은 첫인사부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원이 참 예쁘죠? 저희 집안 외모 유전자가 좋아서요. 그리고는 앉자마자 아들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어요. 연봉은 얼마나 된다 그랬죠? 아버님은 뭐 하셨어요? 그럼 유산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그런 건 왜 여쭤보시는지 그 이야긴 천천히 하시죠. 제가 불편해하는데도 무시하고 당당하게 받아치더라고요. 아니,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우리 지원이가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생활 수준이 높아요. 제가 좋은 것만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 부분은 재민이가 잘 맞춰줄 수 있겠죠? 우리 지원이 강남 피부과 간호사예요. 연봉도 5천 넘고요. 데려가는 사람도 참 많았는데 그래도 재민이가 성실해 보이니까 한번 믿어보려고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며느리의 요구사항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신혼집은 무조건 강남으로 하고 싶어요. 직장도 그렇고 친구들도 다 강남에 살아서. 그리고 오빠, 내 친구들 다 3캐럿 이상 받았다던데 난 5캐럿 정도 하고 싶어. 하루는 아들이 카페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뭐? 대출? 왜?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신혼집 전세 자금하고 예물, 신혼여행비까지 하면 얼마나 필요한데 그래? 너 여태 안 쓰고 다 모아뒀잖아. 한 2억 정도? 전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죠. 2억? 아이, 재민아, 그게 말이 되니? 아이, 그렇게 큰 돈을 대출받아서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도 지원이가 그동안 살아온 게 있는데 저 때문에 수준 낮추는 게 좀 그래요. 그리고 여자한테 결혼은 일생에 한 번뿐인 거라면서요. 제대로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분수에 맞게 해야지. 지원이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조정하면 안 돼?
아이, 엄마, 지원이가 하고 싶은 건 해주고 싶어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정말 며느리를 사랑하는구나 싶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결혼식도 강남 유명 호텔에서 했어요. 하객이 500명 넘게 왔는데 며느리 쪽이 우리 쪽보다 3배는 많았어요. 대부분 명품으로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뭔가 위축되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때가 압권이었죠. 우리 딸이 고생을 좀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안 배경이나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사위가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믿고 맡깁니다. 우리 지원이 불편하지 않게 결혼해서도 품위 지킬 수 있도록 잘해주세요. 부탁하네, 김서방. 사돈이 이 말을 툭살합시고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들도 표정이 굳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들은 180도 달라졌어요. 원래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전화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좋은 아침 문자도 보내고 점심시간에는 오늘 뭐 드셨어요? 사소한 것도 다 물어보고 그랬는데 신혼여행 가기 전에 잠깐 전화 온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카페에 오던 것도 끊겼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었죠. 하루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아들 신혼집 근처까지 갔어요.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연히 아들하고 며느리가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손을 흔들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뭐라 하는 게 들렸죠. 또 카페 가자고 할 거지?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혼자 있다니까. 알았어. 다음 주에 가자. 약속할게. 다음 주는 무슨. 맨날 다음.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냥 못 본 척하고 돌아왔어요. 내 아들이 눈치 보면서 사는구나. 내가 짐이 되는구나 싶은 생각에 눈물이 났죠. 그러다 우연히 며느리 SNS를 보게 됐어요. 카페 알바생한테 부탁했거든요. 아니 사장님, 그때 며느리 찾아봐달라고 하셔서 봤는데 이분 혹시 연예인 아니죠? 호기심에 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명품 가방, 신발, 옷, 시계 거의 매주 새로운 걸 사서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알바생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방 하나에 500만 원, 신발도 200만 원씩 한다더라고요. 카페에서 한 달 버는 돈보다 비싼 물건들이었어요. 해외여행 사진도 많았어요. 일본, 태국, 홍콩 거의 2달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가는 것 같았죠. 아들이랑 간 건 신혼여행뿐이고 나머지는 다 친구들이랑 갔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오랜만에 카페에 온 아들 대학 동기 현수가 들려준 얘기였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어머 현수야, 너 얼굴 좋아졌다. 재민이랑은 연락 자주 하니? 제 물음에 현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요즘 재민이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한테 얼마 전에 돈 빌려달라고 연락했거든요. 카드값 때문에 급하다면서요. 뭐? 카드값? 재민이 월급이면 둘 사는 데는 충분할 텐데? 현수는 한숨을 쉬면서 설명해줬어요. 재수씨가 쓰는 카드를 재민이가 다 내주고 있대요. 한 달에 1,000만 원 나온다던데. 1,000만 원? 그게 말이 되니? 재수씨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재민이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대출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재민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현수 왔다 갔어. 돈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그건 그냥 잠깐 급해서 그런 거예요.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갚을 거예요. 재민아, 지원이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지원이 취향이 고급스러운 거예요. 제가 못 벌어서 그런 거죠. 며칠 후 저녁 늦게 카페를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뛰어가는 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아들이더라고요. 큰 상자를 한아름 들고 아파트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들을 못 알아볼 리가 없거든요. 계속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재민아, 엄마가 아까 택배 상자 들고 가는 거 봤는데 너 맞지?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네, 요새 배달 알바 좀 하고 있어요. 뭐? 왜? 네가 왜 그런 일을 해? 대기업 과장이. 그냥 용돈 좀 더 벌려고요. 별거 아니에요, 엄마. 지원이 알아? 엄마, 그 부탁인데 지원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발요. 알면 창피해야 할 거예요. 그때 아들 목소리가 너무 처량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들이 주말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물류센터에서 트럭에 택배 싣고 내리는 일이었죠.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는 밤 9시부터 12시까지 배달 대행까지 하고요. 한 번은 새벽에 아들을 만나러 갔어요. 물류센터 앞에서 새벽까지 계속 기다렸죠. 엄마, 여길 어떻게... 재민아, 이러지 마.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괜찮아요, 엄마. 운동도 되고 좋아요. 무슨 운동이야? 너 얼굴 좀 봐. 사람이 아니야. 정말이지 아들 얼굴이 꼭 해골 같았어요. 눈은 푹 꺼져 있고 광대뼈는 튀어나와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그새 얼마나 말랐는지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엄마, 내가 못나서 그래요. 지원이한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지원이는 원래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애잖아요. 그래도 네 몸을 이렇게 혹사시키면서까지. 지원이가 알면 실망할 거예요. 절 무능한 남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재민아, 너 정말... 조금만 버티면 승진도 할 거고 연봉도 오를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그때 아들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먹었어요. 이게 뭐니? 지원이가 준 영양제예요. 피곤해 보인다고 이것저것 사다 주는데 고맙죠. 잘 챙겨줘요. 그 모습이 너무 짠했어요. 영양제 먹으면서 며느리 카드값 내려고 죽어라 일하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아들은 더 말라갔어요. 6개월 사이에 10kg는 빠진 것 같았죠. 어지러운지 걸을 때 비틀거렸어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돼버렸죠. 새벽 5시쯤 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른 시간 전화는 보통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받았더니 놀랍게도 경찰서였어요. 김재민 씨 보호자 맞으신가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대충 입고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택시 안에서 계속 중얼대며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살아있기만 해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재민아. 이 말만 수백 번 되뇌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절 보고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죠. 제가 엄마예요. 우리 애는 어딨어요? 죄송합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심폐소생술을 30분 이상 시도했지만 뒤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죠. 안 돼. 안 돼. 우리 재민이 거짓말이죠. 선생님,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아니에요. 시신을 확인하러 갔어요.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아들을 보니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천을 걷으니 아들 얼굴이 보였어요. 멍들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 재민이가 맞더라고요. 차가운 손을 잡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민아, 일어나. 엄마 왔어. 일어나서 엄마 좀 보고 가. 너 이렇게 가면 어떡해? 아무리 아들을 흔들고 깨워도 대답은 없었죠. 미안해요, 재민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줄걸.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울다가 나왔더니 경찰이 사고 경위를 설명해 줬어요.
새벽 5시경 성수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25톤 트럭과 정면 충돌했어요. 졸음운전이요? 네, 그 블랙박스 영상 보니 사고 전부터 차가 좌우로 비틀거리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없고요.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아들 차가 S자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더군요. 트럭이 경적을 울리는 소리도 들렸지만 아들 차는 그대로 직진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트럭 기사분이 괜찮으신가요? 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습니다. 충격은 주로 승용차 쪽으로. 그때 더 가슴이 미어지는 말을 들었죠. 새벽에 배달 일을 하셨나 봐요. 차 뒤쪽에 배달 물품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아들이 새벽 택배 일하고 배달을 하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새벽까지 무리해서 일하니 사고가 날 수밖에요. 며느리는 한참 후에야 병원에 도착했어요. 어머님, 오빠는 어딨어요? 어떡해요, 우리 오빠? 며느리는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 눈물은 흘리는데 어딘가 모르게 진짜 슬퍼하는 것 같지는 않았달까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재민 오빠가 왜 새벽에 나갔대요? 너 몰랐니? 재민이가 새벽에 알바하는 거?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알바요? 무슨 알바요? 설마 배달 같은 거 한 건 아니겠죠? 몰랐구나. 재민이가 새벽마다 택배 상하차하고 밤엔 배달하고. 말도 안 돼. 왜요? 왜 그런 일을... 정말 몰랐는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했대요? 배달하다 다친 거면 산재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아, 지금 그게 중요하니? 재민이가 죽었는데... 아니, 확인은 해봐야죠. 받을 건 받아야 하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남편 시신이 바로 옆방에 있는데 돈 계산부터 하고 있다니. 나중엔 돈 이야기에 눈물까지 쏙 들어간 걸 보고 정말 참담했습니다. 오빠 차 보험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사고 났으니까 보험금 나오겠죠? 며느린 계속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면서 중얼거렸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서류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면서 바로 나섰어요. 제가 할게요. 혹시 병원비는 보험 처리되나요? 응급실 비용이랑 이런 거요.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절 쳐다봤어요. 전 그저 한숨만 나왔죠. 장례식장은 병원 장례식장으로 정했어요. 다행히 아들 회사에 상조회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도 받았고요. 빈소를 차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제 앞에 왔어요. 힘이 다 빠진 상태라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어머님, 일단 이거부터 빨리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니? 기운 없어서 뭘 못하겠다 지금은. 오빠 보험 서류예요. 제가 집에서 찾아왔어요. 남편이 죽은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보험 서류를 찾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보험? 지금 그게 중요하니? 중요하죠.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도 있고. 오빠가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네요. 며느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묘하게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아니, 그동안 오빠가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들어놨을 줄 몰랐어요. 옆에 있던 회사 동료도 기막혀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죠.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문상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떡해요? 재민 오빠가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나만 남겨놓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고 나면 바로 눈물을 뚝 그치고 누군가와 통화하기 바빴어요. 나중에 사돈이 장례식장에 왔을 땐 더 가관이었어요. 아이고, 사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김서방이 얼마나 착했는데 이런 사람을... 슬픈 척 곡하는 소리라더니 저한테 조용히 다가와서 이러더군요.
그래도 보험을 잘 들어놨네요. 우리 지원이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을 텐데 다행이에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니까 황급히 정정하더라고요. 아니, 김서방이 고생 끝났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힘들지 않아도 되니까. 3일장 내내 며느린 정말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울긴 하는데 어색하게 눈물만 흘릴 뿐 정말 힘들어한다거나 하는 마음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화장하는 날도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며느린 계속 시계만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빨리 끝내죠. 12시까지 납골당 가기로 돼 있어요. 조금만 더. 우리 아들 이렇게 보는 게 마지막인데. 이미 떠난 사람 편하게 갈 수 있게 어머님도 보내주셔야죠. 정말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어요. 이미 떠난 사람이라고요. 장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잔뜩 꺼내서 제 앞에 놓더라고요. 어머님, 그래도 좋은 소식이에요. 재민 오빠 보험금이 다 정리됐어요. 남편 죽고 보험금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총 얼마인지 아세요? 7억이에요, 7억. 며느리 목소리가 마치 로또 맞은 사람 같더라고요. 뭐 7억? 그게 무슨 말이니? 오빠가 보험을 3개나 들어놨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며느리가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저도 몰랐는데 재해 사망은 일반 사망의 2배로 나온대요. 다 해보니까 14억인데 중복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 7억이래요. 제가 너무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재민이가 왜 이렇게 많은 보험을... 오빠가 절 정말 사랑했나 봐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어려움 없이 살도록 준비해둔 거죠. 어머님도 알다시피 오빠가 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근데 이거 다 제가 받는 거 맞죠? 법적으로 배우자가 1순위잖아요. 어머님은 상속 포기하실 거죠? 뭐? 내가 왜 상속 포기를 해? 아니, 어차피 저한테 올 돈인데. 그리고 어머님은 카페도 있고 연세도 있으시고 전 이제 혼자 살아야 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는데. 그 단어를 그렇게 쉽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또 한 번 치가 떨렸어요. 불안한 마음에 현수에게 전화로 보험 이야기를 물었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죠. 그 재민이가 저한테 하소연한 적 있어요. 작년에 재수씨가 보험 들라고 했다고. 뭐? 처음엔 하나만 들려고 했는데 재수씨가 그걸론 부족하다고 미래를 위해선 더 들어놓는 게 좋다면서 계속 요구했대요. 그래서 보험료도 꽤 낸 걸로 알아요. 재민이가 보험료 부담스럽다고 안 했대? 오빠가 날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 친구들은 억대 보험도 다 들어있다고 좀 심하게 압박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재민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였어요. 아들이 죽을 경우를 생각하고 보험을 들게 했다니. 그리고 현수는 더 놀라운 얘기를 이어갔죠. 그리고 어머니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 보험 가입할 때마다 재수씨 어머니가 아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했대요. 그 사람이 재수씨 대학 선배라곤 하던데 그 사람이 수수료 엄청 챙겼을 거예요.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보험을 그렇게 강요하고 아들은 돈이 없어서 투잡까지 뛰는데 그러다가 과로로 졸음운전 사고가 난 일이 정말 우연일까? 며칠 후 며느리가 또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보험금 수령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해요. 여기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뭔 서류? 넌 보험금 생각밖엔 없니? 할 일은 해야죠. 이건 상속 포기각서예요. 포기하시면 제가 전액 수령할 수 있어요. 난 포기 못한다. 우리 재민이가 남긴 건데. 순간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이건 제 돈이에요. 법적으로도 배우자가 우선이고 오빠가 저를 위해 든 보험이라고요. 제가 이 나이에 남편까지 잃었는데 며느리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래도 나도 상속권이 있어. 넌 어떻게 돈밖에 모르니? 저도 살궁리 해야죠.
어머님은 뭘 하셨다고요? 전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뒷바라지? 네가? 재민이가 너 카드값 내느라 죽도록 일한 건 알긴 아니?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면서 며느린 변호사만 쳐다보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우선권이 있지만 어머니도 상속인이시니 협의가 필요합니다. 며느린 그날 이후로 매일 전화하고 찾아와서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하라고 압박했어요. 어머님, 재민 오빠도 제가 받길 원할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은 카페가 있잖아요. 사정에도 잘 먹히는 것 같지 않자 나중엔 협박까지 했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오빠가 투잡한 것도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문제도 법정에서 다 밝힐 거예요. 정말 무서운 애더라고요. 남편 죽고 2주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협박을 하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나중에 보험 설계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보험 약관을 보니 3개 보험 모두 똑같은 특약이 들어있었대요. 그리고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아들은 보험 가입하고 딱 1년 8개월 만에 사고가 났죠. 이게 정말 우연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49제를 마친 날 밤이었어요. 온종일 절에서 아들 넋을 위로하고 집에 돌아와 그냥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혼자 중얼거리며 아들 사진을 보다가 잠들었죠. 재민아, 너무 보고 싶어.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면서 아들이 나타났어요. 너무나 생생했어요. 엄마, 재민아, 정말 너 맞아? 어떻게 온 거야? 제가 아들을 안으려고 했는데 손이 그냥 통과해버렸어요. 아들은 사고 나기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다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고 온몸에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죠. 다만 아들을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없었죠. 재민아, 네가 왜 이렇게 일찍?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울지 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내가 죽은 건 사고가 아니에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멈출 것처럼 뛰기 시작했죠. 뭐? 무슨 말이야? 분명 교통사고라고. 날 죽인 건 내 와이프예요. 지원이가 계획적으로 날 죽였어요. 재민아, 그게 무슨... 지원이가? 정말이야? 엄마, 회사에 가서 내 사물함 열어봐요.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사물함? 재민아, 엄마한테 좀만 더 자세히... 점점 아들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재민아, 가지마. 엄마한테 더 얘기해줘. 엄마가 꼭 네 한을 풀어줄게. 엄마,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나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 여잔 처음부터 날 속였어요. 사랑한 적도 없었어요. 엄마, 나 너무 억울해요. 재민아, 가지마. 눈을 떴을 때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생생했고 아들은 그렇게라도 저에게 뭔가 전하려고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아들과 가장 친했던 회사 동료 정훈이에게 연락했어요. 나 재민이 엄마야. 내가 재민이 사물함 좀 열어볼 수 있을까? 급해서 그런데.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재민이가... 아니, 그냥 유품 정리가 필요해서. 사물함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제가 총무팀에 얘기해서 열어놓을게요. 토요일에 회사에서 뵐까요? 토요일 오전 텅 빈 사무실에서 정훈이를 만났어요. 여기에요, 어머니. 재민이 형 사물함이에요. 저희도 이건 생각을 못했네요.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작은 녹음기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걸 본 정훈이도 의아해했어요. 이게 뭐지? 형이 녹음기를 왜 사물함에... 정훈아, 혹시 말이야, 재민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니? 아니요, 형은 정말 인정받으면서 잘 지냈어요. 근데 집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혼자 한숨 쉬고 전화 받을 때도 눈치 보는 것 같고. 회사에서도 형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다들 걱정했어요.
카페로 돌아와서 녹음을 들어봤어요.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대화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오빠, 보험 하나만 더 들어줘, 응? 지원아, 이미 2개나 들었잖아. 보험료만 매달 200만 원이 넘어. 너무 부담돼.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혹시 오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어떻게 살아? 무슨 불길한 소리라는 거야. 나 아직 32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오빠 친구 중에도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있잖아. 그 아낸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친구 남편들은 5억, 10억씩 들어준다고. 다른 녹음 파일엔 더 충격적인 대화가 있었어요. 오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내가 준 영양제 안 먹었어? 먹었는데 계속 피곤한 것 같아. 오히려 머리가 멍해지고. 그럼 이거 먹어. 새로 산 거야. 피부과에서 추천받은 건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야. 이게 뭔데? 약 이름이 독일어로 돼 있네? 그냥 비타민이야. 피로회복에 최고래. 2알씩 먹어. 날 위해서라도 건강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녹음은 사고 전날이었어요. 오빠, 내일 새벽에 나랑 같이 나가자.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냥 오빠 일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 위험한데. 새벽에 가면 졸리고 힘들어. 한 번만. 내가 커피도 사줄게. 오빠, 내가 이런 부탁한 적 있어? 알았어. 내일 같이 가자. 경찰에서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게도 정훈이는 아는 IT 전문가까지 저에게 소개해줬죠. 선생님, 이 영상 좀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전문가가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거 확실히 이상하네요. 네? 뭐가 이상한가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 타임스탬프가 불연속적이에요. 편집되는 적이 있어요. 사고 직전 10분간 영상이 아주 교묘하게 편집됐어요. 프로가 한 건 아니고 어설프지만 경찰에서 대충 보면 못 찾을 정도는 만진 것 같네요. 그럼 원본에 복구할 수 있나요? 시도해 볼게요. 아마 며칠은 걸릴 거예요. 일주일을 애가 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전문가한테 반가운 소식을 들었죠. 복구했으니까 와서 보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영상을 봤어요. 복구된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죠.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체형과 머리 스타일이 여자였어요.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 딱 한 사람이 그려지더라고요. 이거 지원이 같은데. 지원이 맞아, 분명해요. 정말 무서웠던 건 사고 5분 전에 며느리가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여자가 뭔가를 남자분한테 먹이고 있는 것 같은데 돌려볼게요. 정말이었어요. 몇 번을 돌려보니 물이랑 약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 재민 씨가 약 먹고 나서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하죠. 맞네요. 약 먹기 전까진 정상적으로 운전한 것 같은데. 저는 사고 지점 근처 CCTV까지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신호등 카메라까지 확인했죠. 그리고 편의점 CCTV에 아들 차가 찍혔는데 그때까진 분명히 2사람이 타고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30분 전엔 2명이 탔는데 사고 현장에 어떻게 혼자만... 곧장 편의점을 찾아가서 직원까지 만났어요. 아들 사진을 보여주니 기억이 난다고 했죠. 네, 기억해요. 젊은 부부가 왔었어요. 그때 남자분이 많이 피곤해 보였는데 거의 쓰러질 정도였어요. 잠깐만 앉았다 가겠다고 하는데 여자분이 가자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여자분이 부축하면서 차에 태웠죠. 근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뭐가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남자분이 운전석에 앉는 거예요. 여자분은 조수석에 타고. 녹음 파일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점점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커졌어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아들이 죽자마자 보험금부터 확인하고 장례식장에서도
진짜 슬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문득 며느리가 아들과 결혼하고도 매주 세미나며 해외여행을 갔던 게 생각났어요.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설 탐정을 찾아갔죠. 저 이 여자 좀 조사해 주세요. 다른 남자가 있는지, 특히 주말에 어디 가는지요. 알겠습니다. 2주 정도는 시간을 주세요. 탐정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이 조사 결과를 알려줬죠. 일단 매주 토요일마다 강남의 같은 호텔에 가요. 호텔에요? 네. 그리고 항상 같은 남자를 만나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탐정이 보여준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어떤 남자와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사진도 있었고요. 키스하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까지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이 남자가 누군지도 알아봤는데요. 김민수라고 34살 보험 설계사예요. 보험 설계사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제 아들 보험을 설계한 건 아닌가요? 그것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최종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 둘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데 원래 연인이었어요. 대학 때부터 4년간 사귀었대요. 근데 김민수가 돈이 없어서 결혼은 못하고 재민 씨랑 결혼한 거죠. 강지원 씨가 현실적인 조건을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고도 계속 만났어요. 호텔 직원 진술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왔다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재민 씨가 가입한 보험 3개가 모두 김민수를 통해 가입한 거예요. 보험 서류 확인해보니 설계사가 다 김민수더라고요. 수수료만 해도 수천만 원 받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부터 짜고 친 거군요.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이 두 사람이 우리 아들을 죽인 거라고요. 전 탐정이 알아낸 불륜 상대가 보험 설계사라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며느리 말이 떠올랐죠. 내가 준 영양제 안 먹었어? 바로 아들 유품을 뒤져 약봉지들을 발견했어요. 비타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약을 들고 약사 친구한테 가져갔죠. 정희야, 이 약들 좀 분석해 줄 수 있어? 감기약이랑 영양제라는데 확인 좀 해줘. 며느리가 준 건데 불륜 상대랑 짜고 재민이한테 뭔가 한 것 같아. 정희가 약을 하나하나 꺼내보더니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이거 감기약 아닌데? 졸피뎀이야. 수면제. 그것도 아주 강력한 거야. 수면제라고? 응. 이건 의사 처방 없인 구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가능하겠지. 불법이지만. 근데 만약에 이걸 장기 복용하면 어떻게 돼? 정희가 한숨을 쉬면서 설명했어요.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심하면 환각이나 몽유병 같은 증상도 나타나. 그리고 운전 중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 특히 피곤한 상태에서 이 약을 먹고 운전하면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지. 설마 재민이가 이 약을 먹은 거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희는 이 말을 덧붙였죠. 이 약은 3배 용량이야. 이 정도면 거의 혼수 상태가 될 수도 있어. 30분 안에 정신을 잃을 정도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용량을 늘린 거야. 이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울부짖었죠. 정희가 같이 울면서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년이 옆에 있었어. 우리 재민이가 약 먹고 정신 잃어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 아들 혼자 죽게 놔두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어요.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탐정에게 연락했죠.
혹시 그 김민수란 사람 통화 기록 구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통화 기록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통화 기록에 사돈과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특히 아들 사고 나기 일주일 전 문자를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조심해 민수야. 여기서 실수 하나라도 하면 우리 다 끝이야. 걱정 마세요. 지원이랑 완벽하게 계획 세웠어요. 보험금은 확실한 거지? 7억이요. 교통사고니까 2배로 나와요. 그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 악마 같은 것들. 손에 든 서류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어요. 내 아들을 돈 때문에, 고작 그 돈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에 당장이라도 며느리 집으로 달려가서 그 목을 조르고 싶었어요. 죽여버릴 거야. 바로 가서 다 죽여버릴 거예요. 탐정이 평소답지 않은 제 모습에 놀라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나요. 내가 그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예요. 어머니, 재민 씨가 그걸 원하겠어요? 엄마가 살인자가 되는 걸?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들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을 것 같았죠. 전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사고 당일 새벽 문자를 계속 읽었어요. 성공했어? 네 오빠, 계획대로 됐어요. 수고했어. 이제 연기만 잘하면 돼. 시어머니한테 가는 중이에요. 슬픈 척 해야죠. 오빠, 그럼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1년만 참자. 그 후에 재혼하면 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게다가 며느리와 불륜 상대, 사돈까지 모두가 짜고 친 계획이란 말에 분노가 폭발했어요. 정말 그때 칼이 있었다면 무슨 짓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법으로 심판받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탐정님, 이 증거들 다 정리해 주세요. 바로 경찰서로 가져갈 거예요. 경찰서로 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재민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그 악마들을 감옥에 보낼 거야. 강력계 사무실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이미 교통사고로 종결된 사건이라서 더 걱정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형사님, 제 아들 죽음에 대해 다시 조사해 주세요. 이게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계획된 살인이에요. 재수사해 주세요. 제발요. 제 아들이 너무 억울해요. 돈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내랑 그 가족한테 당한 거라고요. 말하면서도 또 눈물이 났어요. 형사도 증거를 하나하나 보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바로 수사팀 꾸리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오신 증거가 있으니 재수사 가능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아들에게 말했죠. 재민아,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끝까지 널 위해서 싸울게. 절대 포기 안 할게. 그렇게 재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고 지점 CCTV를 다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알고 보니 사돈차가 사고 현장 근처에서 포착됐거든요. 아들 차를 뒤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세 사람이 짜고 친 완벽한 살인 계획이었네요. 형사의 말을 들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악마들과의 싸움이. 드디어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형사님이 전화를 주셨죠. 어머니, 내일 지원씨 소환합니다. 혹시 참관하시겠어요? 네, 꼭 가겠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드디어 그 악마 같은 며느리가 벌을 받는구나 싶어서요. 다음날 경찰서 유리창 너머로 신문실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들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요.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어요. 왜 또 부르신 거예요? 저 바쁜 사람이에요. 그 뻔뻔한 모습에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형사가 차분하게 물었죠. 11월 15일 새벽 어디 계셨죠?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미 다 말했잖아요. 근데 편의점 CCTV에 당신이 찍혔어요. 남편이랑 같이. 순간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리고 블랙박스 원본 복구했습니다. 조수석에 있었죠? 사고 5분 전에 차에서 내렸고요. 왜 남편을 혼자 두고 내렸죠? 며느린 당황해서 입술을 깨물었죠. 변호사 부를게요. 그러세요. 하지만 증거는 더 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입니다. 삭제한 메시지 다 복구했어요. 형사가 담담하게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새벽 작전 시작. 야근 평소보다 3배로.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그리고 조수석 문 손잡이 지문 꼭 닦으라는 말도 있는데 왜 지문을 닦아야 했죠? 그리고 김민수 씨와의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성공했어? 네, 오빠. 계획대로 됐어요. 무엇이 성공한 건가요? 말 안 할래요. 사고 현장 재조사 결과 조수석 문 손잡이에서 지문이 나왔어요. 안 닦으신 모양이네요. 지문이 나왔단 말에 며느리가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형사는 결정타를 날렸죠. 병원에서 훔친 수면제, 재민 씨가 먹던 약에서 검출됐습니다. 근무하는 병원 약품 분실 기록과도 일치하고요. 아니에요. 그건 오빠가 실수로 먹었나 보죠. 남편한테 수면제 먹이고 정신 잃은 상태에서 운전시킨 다음 빠져나온 거 아닌가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가짜 눈물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의 눈물이었죠. 전 사랑했어요. 민수 오빠를.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요. 유리창 너머에서 듣고 있던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럼 재민 씨는요? 그 사람은 그냥 돈이었어요. 민수 오빠랑 살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죽인 거군요. 아니에요. 그냥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뿐이에요.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를 먹이고도요? 민수 오빠가 시켰어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정말 다 민수 오빠 계획이었어요. 결국 며느리 불륜남과 사돈까지 체포됐어요. 셋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죠. 재판이 몇 차례 이어지던 중 피해자 가족 진술을 하는 날이 왔어요. 드디어 며느리와 마주할 수 있었죠. 그동안 참고 참았던 걸 쏟아낼 시간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당당히 섰죠. 너 고개 들고 똑똑히 봐. 네가 죽인 재민이 엄마 똑바로 보라고. 며느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어요. 네가 재민이한테 한 짓 알아? 우리 아들은 너를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난 택배 상하차까지 했어. 손가락이 다 부르트도록. 며느리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전 계속했어요. 퇴근하고도 배달을 했지. 왜? 네 명품백 하나라도 더 사주려고. 근데 넌 뭘 했니? 김민수랑 호텔에서 놀아나면서 우리 재민이한테 약까지 먹였잖아. 네가 준 약 먹고 재민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고맙다고 그랬어. 그게 독인 줄도 모르고. 우리 애는 죽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했다고. 눈물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장례식장에서도 보험금부터 계산했지. 남편 시신 옆에서 계산기 두드렸잖아. 7억이면 새 인생 산다고 좋아했잖아. 화장터에서 유골함 무겁다고 짜증냈잖아. 그건 입 다물어. 네가 무슨 말을 한다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변명을 해. 제가 가방에서 아들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봐. 재민이 마지막 사진이야. 네가 약 먹이기 일주일 전 얼마나 수척한지 봐. 뼈만 남았잖아. 잘 봐. 네가 죽인 사람이야. 네가 저놈이랑 침대에 있을 때도 널 위해 택배 나르던 바보라고. 며느리가 얼굴을 감싸며 피했어요. 네가 재민이를 무능하다고? 돈 못 번다고? 그래. 우리 재민이 돈 못 벌었어. 왜? 네가 다 빨아먹었으니까. 네 명품백 하나가 재민이 한 달 월급이었어. 네가 친구들이랑 놀러간 해외여행 한 번이 재민이 1년치 용돈이었다고.
돈이 그렇게 좋아? 그깟 종이 쪼가리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냐고! 갑자기 며느리가 못 참겠다는 듯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그런다고 오빠가 살아 돌아와요? 끝났다고? 우리 재민이는 돌아올 순 없어.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난 매일 밤 재민이 꿈을 꿔. 엄마, 나 억울해. 하면서 우는 꿈을. 그게 끝난 거야? 제가 며느리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너 지옥 갈 거야. 재민이가 거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가 절대 갈 수 없는 곳에 재민이가 있을 거야. 넌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질 거야.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무기징역? 그것도 아까워. 네가 숨 쉬는 것도 아까워. 감옥에서 매일매일 재민이 생각하면서 살아. 네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속은 후련했어요. 현수가 제 어깨를 감싸줬죠.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재민이도 편히 쉴 수 있겠네요. 며칠 후 최종 선고가 내려졌어요. 며느리는 무기징역, 상간남은 징역 30년, 사돈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며느린 끝까지 불륜남을 몰아가며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어요. 전 보험금은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 더러운 돈을 받아서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대신 아들 회사에서 준 위로금과 동료들의 성금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카페 문을 닫고 나면 아들 사진을 보면서 대화하곤 합니다. 재민아, 오늘 장학금 받는 학생이 인사 왔어. 꼭 너를 보는 것 같더라.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어요. 왜 하필 우리 아들이었을까? 왜 그런 악마를 만났을까? 하지만 이젠 알아요. 아들이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엄마가 밝게 잘 살아가는 거라는 걸요. 한 번씩 꿈에 아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다행히 이젠 창백하지 않은 얼굴로 정말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엄마, 나 잘 지내요. 이제 울지 마세요. 돌아보면 아들이 남긴 건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용기, 그리고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남긴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자식을 잃은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자그마한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랑한다, 내 아들. 엄마 부끄럽지 않게 씩씩하고 밝게 잘 살다가 갈게. 네 목까지 열심히 살 테니 하늘에서 잘 지켜봐줘.